책이 있기 전에 발도르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보 차원에서 발도르프 교육이 뭐구나 라는 거를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알려고 하는 거 말고 내용을 정말 이해하려고, 철학을 이해하려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책은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슈타이너가 1894년도에 편했던 출세작이죠.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 의지, 감성, 사고라든가 몸, 혼령이라든가 잠꿈, 깨미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에 대한 정의와 설명, 슈타이너 맥락에서의 정의와 설명을 다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의 모든 론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19년도 8월달 강연록이거든요. 그러면 자유의 철학은 1894년도니까 25년이나 차이가 있잖아요. 25년 동안 슈타이너의 사상도 상당한 변화와 어떤 보완을 거쳐가지고 완숙기에 이루어진 강연이거든요. 근데 자유의 철학은 맨 처음 출세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철학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 이거는 완숙기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슈타이너가 젊은 시절부터 쭉 펼쳤던 인지학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명한 그 철학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깔고, 전제하고 좀 편안하게 교사가 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나 정의들은 생략된 채로 논리가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발도르프 교육 20년 됐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자유의 철학에 대한 뭔가 정리된 생각이 없이는 인지학이 시작될 수가 없는데, 글쎄요,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유의 철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정리가 돼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기초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실천 활동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하니까 제각각 이해해버리는 거죠. 제각각 이해해버리고 해석이 분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근데 뭐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이유로 구강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5일밖에 안 되지만 오늘 하루 내일쯤 되면 논리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전 지식이 있건 없건 그냥 이 강의만 들었을 때 단독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되게 하는 게 일단 강의자로서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필요하면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소환해서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다 가지고 있으시죠? 이 책. 조금 이따가 아카시아 연대기를 할 텐데, 아카시아 연대기하고 이거하고 둘 다 텍스트가 있는 거라서 텍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도 뭐 대소 강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강의자로서는 텍스트 있는 책을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조금 짜증스럽습니다. 어떤 나의 구상을 가지고 쭉 펼치는 게 편안한데, 이건 남의 생각이잖아요. 남의 생각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게 이런 말입니다 하고 해설해 주는 강의가 되는 거니까, 저도 텍스트에 매이게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텍스트가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선 텍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참,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알고 계신 그 웹자보에 나가 있는 시간표 있죠. 그 시간표가 여러 다른 그 행사들 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순서가 조금 섞여버렸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마틴 하디만 선생님이 저 교과방법론 1학년에서 8학년까지 발달론하고 그거하고 연결된 교과 소개해주는 강의를 하도록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나갔고, 내일도 제가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후에 마틴 하디만 선생님이 강의해 주시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마틴 하디만 선생님이 청계자유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교사연합연수에 주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오전 인지학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사연합연수가 끝나는 날하고 하루 겹쳐가지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저희 아카데미는 항상 토, 일, 월, 화수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끼워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 일, 월, 화수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교사연합연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인데 마틴 선생님의 일정은 오전 강의만이 있어서 저희가 오후 강의 때 강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에 마틴 선생님 강의를 잡아뒀는데, 연합연수 측에서 끝까지 뒤풀이까지 있어야 된다. 예, 주 강연자가 뒤풀이까지 있어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하셔서 좀 일정을 협의하자라고 해서 오늘은 마틴 선생님 이제 강의는 못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바는, 제가 오전 강의를 다 맡고 있으니까 제 오전 강의의 내용을 오늘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전 강의의 내용을 오후까지 이어서 하고, 거꾸로 내일은 제가 아침에 오전에 1교시 강의만 하고 오전 2교시 또 오후에 3교시 4교시까지 마틴 선생님이 어제 오늘 할 걸 내일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강의의 순서가 조금 섞여 버렸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좀 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 진도 목표는 보편인지학 9강, 10강, 11강 이틀 동안 3강을 하도록 돼 있죠. 이틀 동안 3강을 하도록 돼 있고, 아카시아 연대기 1장부터 6장까지 6장.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목표 진도가 그렇게 지금 안내가 나가 있거든요. 근데 흐름상 어차피 제가 지금 오늘 거의 많은 부분을 몰아서 하고 내일 일부를 하게 될 텐데, 흐름상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기보다도 보편인지학 쭉 강의를 11강, 90, 11강을 연속으로 이어서 하고, 그 뒤에 아카시아 연대기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특성은 이제 보통은 오전에 보편인지학 강의하고 오후에 교과방론이나 예술을 하는데,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을 조금 타이트하게 이용을 해서 보편인지학은 목표대로 한강 나가고, 그리고 아카데미 때마다 슈타인의 원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다라고 생각되는 텍스트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한 아카데미에서 한 텍스트 강의를 완결시키는 거, 같이 나가는 거죠. 시간표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 시간표가 1교시가 보편인지학, 2교시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연대기죠. 이제 다른 때는 자유의 철학을 할 때도 있고, 또 뭐 했더라? 신지학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편인지학하고 텍스트 한 권을 정해서 그 한 권을 5일 동안에 강의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광고 말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9강입니다. 구강에서는 이제 인식 과정에서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 판단, 개념, 요 3가지 인식 프로세스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소위 말하는 합리적 과학적 세계관하고 관 자체가
아주 전제가 다르잖아요. 전제가 다릅니다. 뭐 그게 표현되는 게 이 합리적 세계관, 또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심신이원의 존재로 보는데 반해서 발도르프는 삼원의 존재로 보죠. 근데 삼원의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2냐 3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0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0의 세계를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 현실계가 아니고 영계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의 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전제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일반적인 제도권 사회에서는 그냥 이건 종교적 믿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라고 제껴두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본다는 거잖아요.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윤회를 인정하는 순간 전생의 경험에 대한 기억의 문제, 지금 내가 내 전생에 있었는데 그 전생이 지금 현재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현재 나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속에 이제 깔려 있었고 내재되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현상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밑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깔고 있다. 그래서 이원으로 보냐 삼원으로 보냐는 문제는, 이원으로 본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죽음의 세계를 소멸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삼원으로 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의 정신의 죽음이 없다, 불멸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멸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관점인 거죠.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다른 전제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성장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미시적이고 순간순간에 작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아주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을 교육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게 익숙한 상태에서는 슈타인과 이미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전제하고 펼치고 있는 논리들이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선입관 없이 보면 자연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입관 없이 보면, 예, 사실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게, 여기 다들 성인이니까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의 선입관을 쌓아왔잖아요. 수십 년의 선입관을 쌓아오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따진다라고 하는 게 항상 전제된 알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이 대개들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선입관들하고 격렬하게 슈타인의 논리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슈타인의 많은 주장들이 의외로 이게 논리가 굉장히 막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복잡하고 이래 보이는데,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순진하게 들어주기, 순진하게 보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오히려 우리의 선입관이 복잡한 거지. 예, 지금 아홉 번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장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론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우리의 선입관은 개념부터 배우고,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낱말, 단어 이런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냥 낱말, 단어는 아니고, 개념이 있기 전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알물 보통 지각이라고 얘기하죠. 퍼셉트. 이제 감각 경험이 있으면, 센스가 있으면 센스 픽처가 형성이 되고, 자, 뭔가를 감각했습니다.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표상을 그립니다. 이 센스 픽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표상을 그리고 요걸 기억합니다. 요걸 기억하고 얘들이 이리저리 뭉쳐가지고 어떤 관념 덩어리를 만들어내면, 이 관념 덩어리 자체를 우리는 퍼셉트라고 합니다.
지각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퍼셉트의 특징은, 퍼셉트는 인간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커피를 연상할 때, 오렌지 주스를 연상할 때, 혹은 뭐 짜장면을 연상할 때, 말하다 보니까 다 먹는 거네. 일단 뭐 먹는 것이 됐든, 시각적인 것이 됐든, 뭐 후각적인 것이 됐든, 뭘 표상을 떠올리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좋다, 싫다, 쾌, 불쾌,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좋다, 싫다, 쾌, 불쾌,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표상은 감정하고 결부돼서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표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이 어지러운 표상들이 질서를 잡고 어떤 대범주, 소범주, 분류가 돼가지고 기억의 저장 창고에 착착착착착 쌓일 건데, 이렇게 착착착착착 쌓게 하는 논리적인 틀이 언어인 거죠. 예. 우리가 배운 언어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얘들을 배치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배치를 평소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기억에 저장을 해 놓다가 어떤 상황이 그와 관계된 유사한 상황이 재현이 되면 내 기억 속에 있던 거를 불러내는 거죠. 지각을. 호출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지각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 체질, 기질, 성격, 모든 어떤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의 상황, 첫인상,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각각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주관적인 표상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관적인 표상이 막 어지럽게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면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게 성립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반화된 어떤 정의와 합의된 이해, 이런 것들을 사회는 추구할 수밖에 없죠. 뭔가 보편성이 있는 게 있어야,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규범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도덕이 성립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 보면 각각의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감각으로부터 오는 이 지각 상태를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 쪽으로 유도해 주는 과정,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는 거, 그 과정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돼 있는 거죠. 내포하게 돼 있어서 이런 사회가 추구하는 일반적, 보편적, 특정 삶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추상화, 사회화를 이렇게 더한 거를 그걸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고 개념이 있는 거죠. 지각은 영어로는 퍼셉트라고 하고 개념은 영어로는 컨셉트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개 차이는 셉트는 동일하고 퍼하고 콘의 차이죠. 퍼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라는 뜻이고 콘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각과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경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각각 아는 것과 사회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정의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되고 사회가 질서 정연하려면 컨셉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컨셉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야,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 배우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자유에 대해서 연상하는 게 다 다르면, 어떤 사람은 자유하면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하는 순간 반공을 떠올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거를 정신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거를 등 따시고 배부른 문제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돈 없는데 자유가 어딨냐? 라고 하는 게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해도가 다 제각각이고 제각각 접근하면 같은 단어 쓰면서 다른 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적 소통에는 개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게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이제 칸트의 인식론이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어떤 인간의 인식 과정을
이해하는데 제일 기초로 되고 있는 게 칸트 인식론이거든요. 칸트 인식론에서는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제가 여기 이게 여러 개가 있길래 왜 여러 개를 갖다 놨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딱 써보면 안 나오는구나 순간 알았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이유. 하나 제끼고 나오네. 지금 몸 혼용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신체, 영혼,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용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 학교에서는 몸 혼용이라고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칸트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것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돌아가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음작용. 마음작용이라고 했을 때 크게는 감정과 이성이죠. 감성, 이성.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이걸 세 개로 나누죠. 사실 칸트 철학에서도 세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칸트는 직관, 개념,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오성적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직관지, 그 다음에 오성적 능력이 일으키는 개념적 이해, 요걸 순수 이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끌고 가서 종합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실천 이성. 그걸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도 사실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직관, 개념, 도덕. 직관, 개념, 도덕. 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알 수 있지, 우리 마음의 바깥에 있는 것들, 대상세계의 본질, 이런 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대상세계, 물적 세계도 알 수 없고, 신적 세계도 알 수 없고, 물리적 세계와 신성의 세계는 인간의 알매 대상이 안 된다 라고 배제를 해버립니다. 배제를 해버리고 오로지 인간은 자기의 인식작용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 철학인데, 어쨌든 인지학에서는 칸트가 얘기했던 요 세 가지에다가 약간 다른 해석을 덧붙이면서 인지학도 기본적인 흐름은 칸트 철학하고 인식론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다른 용어를 씁니다. 감각혼, 그 다음에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의식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의미는 칸트 철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의식혼이 발달했다는 게 도덕성이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실천적으로는. 오성혼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감각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성적이다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직관, 개념, 도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약간 용어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흐름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나누고 있는데 개념, 판단, 결론, 지금 요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개념, 판단, 결론인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이 감각혼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맨 처음에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이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지각이 바로 나오면 안 되고, 감각이 있으면 여기 어떤 표상을 만들어내죠. 그럼 표상이 이 속에다가 감정을 더해가지고 얘가 지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지각들을 일반화, 추상화 해버리면 그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이어봤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쭉 모순 없이 배치를 했을 때 이걸 논리라고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배치를 했을 때. 그럼 개념을 바탕으로 논리가 발생합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계산이 발생하고, 계산에 능숙해지면 추론을 할 줄 알고, 추론을 종합할 수 있으면 드디어 판단력에 이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칸트 철학에서는 판단이라고 하는 걸 맨 마지막으로 봅니다. 맨 마지막 인간의 최고 능력이다라고 보고, 판단 중에 최고의 판단은 가치 판단이라고 봐서 가치 판단에 능숙해진 사람이 도덕적이 된다라고,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판단 이렇게 가는데 칸트는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데 슈타이너는 뭐가 하나 더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요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의식이 비약하는 발판으로서 판단 이상의 지점에서 일깨워지는 새로운 직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직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근데 어쨌든 판단 다음에 유추해보자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순서를 따라서 보면 1번 개념, 2번 판단 여기 있네. 그러고 나서 3번 결론 낸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맨날 개념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개념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판단해보고 추론해보고 판단해보고 예, 그러고 나서 결론 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구강에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얘기는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인식 과정은 거꾸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낸다는 거야. 실제 인식 과정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소환하고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개념을 찾아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예,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0점 몇 초 만에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작용을 인간들이 이렇게 쫓아서 보질 못하고 예, 그냥 일종의 수학 계산하듯이 예, 더하기 빼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 배우듯이 예, 그런 순서로 생각하는 틀 잡힌 이제 일종의 논리적 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 일어나는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은데 슈타이너가 몇 개 예를 듭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사자를 봤을 때 사자를 봤다. 그럼 사자가 뭔지 말로 설명도 하기 전에 이미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 그 다음, 동물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고, 사자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를 딱 봤을 때, 얘는 동물이다라는 게 먼저 나올까요? 얘는 사자다라는 게 먼저 나올까요? 사자다? 그럼 동물이란 개념이 없으면 사자가 성립하나요? 동물이란 개념이 없으면 사자가 성립 안 하잖아. 동물이란 개념이 있어야 동물 중에 사자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주로 따지자면 동물이 범주가 훨씬 크죠? 야,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언어와 관련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조금 슈타이너가 한 말은 아니지만 좀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나귀는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틀렸죠. 그러면 A는 B다라고 했을 때 이 A를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A보다 큰 어떤 범주 개념이 나와줘야지 얘가 정의되거나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동물을 또 우리가 정의하거나 설명하려면 B는 C다 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 C는 당연히 B보다 커야지 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런 식으로 가자면 계속 갑니다. 계속 가면 맨 끝에 여기는 무한대의 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무한의 끝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 또 정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무한이니까. 얘는 정의되는 순간 무한이 아니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얘는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의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장 통합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뭔가의 무한대가 있습니다. 이게 있다고 전제가 있어야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 얘로부터 얘가 나오고 얘로부터 얘가 나오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얘 말하고 얘 말하고 얘 말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인식은 얘가 깔려 있었어야 얘가 설명되고 얘가 설명되고 얘가 설명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죠.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는 거꾸로라는 거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당나귀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 먼저 말하고 B를 뒤에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식은 동물이라는 걸 모르고는 당나귀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더 큰 범주를 먼저 안다는 거예요. 더 큰 범주를 먼저 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장 뭔가 많이 알고 있을 때 언제였을까요? 예?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한의 직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한의 직관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감각이 우리를 세계를 분리시키는 경험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세계를 분리시키는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거를 쫓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정의하고 다시 재통합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인식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흔히들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알고 보면 사람은 원래 알던 것만 알게 된다. 자기가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를 진짜로 딱 알고 보니까 원래 알던 거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도 텄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 도를 트고 보니까 원래 알던 거였다. 도 트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게 아니고 원래 알던 거 속에 소위 이제 깨달음의 세계 인식 내용이라고 하는 게 다 있더라.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만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했죠.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이거에 의해서 요거부터 먼저 아는 거다, 실제로. 실제로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는 이거부터 있고 요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범주 큰 거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일단 인식 과정에서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개념이라는 개념이 있고 판단이라는 개념이 있고 결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범주가 큰 게 뭐냐? 결론이에요. 결론이 제일 범주가 큽니다. 그 다음 판단. 그 다음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성격화되어 있습니다. 인지학에서 성격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격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체화됐다는 의미로 슈타이너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사자 이러면 사자는 개별자잖아요. 동물은 사자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사자는 동물 중에 어느 특별한 종을 뜻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고 조금 더 성격화되어 있고 요걸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구강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 구강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딱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교육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흔히 0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모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7세에서 14세 때까지 이제 교육기간이죠. 우리가 초급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 초급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 동안에 0세에서 7세 때까지 모방했던 거, 무의식적으로 모방했던 거를 이제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의식에 끌어와가지고 뭔가 이거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걸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근데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걸 학교에서 배울 때 발도르프에서 예술활동이나 감성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접근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몸 혼령을 우리 인체 구조에서 살필 때에는 머리 가슴 사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 가슴 사지를 얘기하는데 저 뒤에 금방 나옵니다. 10강 11강에 나오는데 머리는 날 때부터 물질로서 거의 완성돼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날 때부터 물질로서 거의 완성돼서 나왔다. 그런데 이 머리 속에 영적인 게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게 잠자고 있는데 얘를 일깨우는 과정이 인식의 발달 과정. 현생에서의 인식의 발달 과정이라고 보는데 얘를 일깨우려면
얘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고 사지라든가 가슴을 건드려서 사지 가슴의 영향으로 울림으로 여기가 깨어나게끔 머리가 깨어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슴이나 사지 움직이는 건 체육활동이잖아요. 몸 움직이는 꼭 체육이 아니라 뭐 분과학문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 몸으로 체험하는 온갖 종류의 활동들, 그 리듬 박자가 있는 뭐 춤이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체육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감성이 반응하는 예술 활동들, 가슴과 사지를 움직이게 해서 얘의 울림으로 머릿속에 잠자는 영을 깨워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머릿속에 잠자는 영을 깨워야 된다. 근데 거꾸로 이 잠자는 영에 있는 애를 바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충격을 주는 방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묘합니다. 영입니다. 영. 그 영의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나중에 여기서는 까르마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카르마거든요. 우리가 의지 감성 사고할 때 의지, 이게 실제 내용은 카르마란 말이야. 그럼 카르마는 뭐냐면 전생기억이 뭉친 겁니다. 전생기억이 덩어리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 덩어리져 있는 것들이 현생에서 우리의 의지로 나타납니다. 의지로 나타나는데 얘가 무의식인 상태로 자각이 안 되는 상태로 우리 내면에 뭉쳐져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덩어리는, 이 인식 덩어리는 개념, 판단, 결론 중에서 뭘까요? 이 인식 덩어리. 이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직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유년기, 영아 때부터 시작해서 유년기의 아이들은 많은 경험이 첫 경험이잖아요. 인생에 처음 해보는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경험을 하는 순간 오호 감정이나 쾌불쾌 감정을 비롯해가지고 온갖 이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과 알미 이미 있단 말이야. 그 느낌과 알미의 기초는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거죠.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르쳐주건 안 가르쳐주건 어떤 첫 대상이라고 첫 경험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보는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미.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기분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이런 판정을 내려버린다. 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까르마 덩어리를 가지고 나오고,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나오고, 이거를 나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지금 무의식이지만, 이게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뭘 만나는 순간 결론이 티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이 티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린애들은 다들 이제 궁금증이 많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전부 왜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라고 열심히 호기심을 세상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호기심 많은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건 왜 이렇지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은 있지만 답은 안 주어지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짜증스럽고 지치기도 하는데 호기심이 안 끊기잖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알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알 방법이 없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짜증나니까 그냥 잊고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안 잊혀져. 이런 순간이 있잖아. 예.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이럴까?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거의 이유는 뭘까? 그거의 이유는 뭘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쭉 가다 보면 짜증나고 지치고 답은 없는데 이게 의문은 끊기지 않고 그럴 때 드는 생각. 나는 왜 자꾸 왜라고 물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자연히. 예. 나는 왜 자꾸 왜라고 물을까?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본능적으로 좋다 싫다 감정이 들었을 때 나는 왜 이게 좋거나 싫을까? 요 정도 들어가면 진짜 답 없죠. 요 정도 들어가면 이 뒤에부터 이어지는 어떤 것들은 전생에 대한 이해, 까르마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 답 없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나온 거, 이미 내 존재에서 내재되고 전제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나는 왜 어떤 것, 우리는 모든 것을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궁금한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럼 그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 그 다음에 동일한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의 표상이 다 달라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전제되어 있는 그 까르마 덩어리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결론은 보통 발달 과정에서는 보시다시피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 과정에서는 또 역시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몸, 혼, 영 쓰니까 이게 시각적 착각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몸, 혼, 영 쓰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수직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동그라미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도 0이에요, 얘도. 예. 얘도 0인 거예요. 자, 지금 이 현상에서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용물은 얘도 영적인 거야. 근데 얘는 무자각의 영적인 거고, 만약에 현상에서 발달 과정이라는 게 의식이 자각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영을 자각하면 영적이라 그러고, 예. 자각 못하면 똑같이 영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똑같이 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마음으로 낚아채냐 못 채냐의 문제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를 표기할 때도 이쪽도 내용물은 스피릿인데 이쪽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여기는 소문자로 표현하고 여기 대문자로 표현해요. 셀프 에고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도 여기는 소문자 셀프를 쓰고 여기 대문자 셀프를 써요. 중간에 에고라고 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교육적인 의미로 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애들이 이미 뭔가 타고난 결론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타고난 결론이 자각되어져 가는 과정이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소위 말해서 자기 삶의 소명이라든가 뭐 팔자라든가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이다. 내가 전생에서 어디까지 살았고 이 생에서는 뭘 하려고 왔다 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기도 한데 슈타인은 이놈의 결론을 어린 시절에 조급하게 일깨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자, 이미 가지고 나와 있는 결론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는 내 천면과 관련된 겁니다. 이 천면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는 인식 과정은 CBA로 오는데 학습 과정은 ABC로 가는 게 또 틀림없거든요. 예. 현상에서 학습 과정은 ABC로 가는 게 틀림없고 근데 실제적인 인식 과정은 CBA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방향이 섞이는 거죠. 양방향이 섞이는데 어차피 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현실에서의 교육 과정, 학습 과정에서 이 결론에 해당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일찌감치 던져주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실제로는 이 잠자는 영을 깨우는 정상적인 방식이, 부드러운 방식이 사지와 가슴을 움직여서 깨워야 이게 자기 것이 되면서 주체적으로 내면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에서 내려오는 결론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얘가 자기 안에 있던 결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론 대 결론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예. 그래서 결론을 주입하는 교육이 제일 안 좋은 교육이다. 그럼 실천적으로 보자면 뭐냐? 답 가르쳐 주는 게 제일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평소 교육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의 평소 교육의 지향은 실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은 결과값만 알면 되지. 찍어서 맞춘 거는 내 실력으로 맞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찍어서라도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찍는 요령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는 예전에 국어 시험에서 헷갈리는 보기가 나오면요. 내용 이해 무시하고 그 보기의 그 문장의 특징 가지고 옛날에 이거 학원에 가면 이런 거 막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서술의 문장의 특징만 가지고 골라내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러잖아. 한마디로 일종의 찍기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 찍기 요령 배워가지고 찍어서 맞추면 자기 이해 못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올라가잖아요. 정답 맞춰준 거. 우리의 교육은 정답을 찾는 교육이잖아요. 정답을 찾는 교육이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답은 요거다. 요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요거죠. 모든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결론을 주는 겁니다. 결론을 주면 어떤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사고가 정지돼 버려요. 사고가 정지돼 버린다. 머릿속엔 결론만 있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정지돼 버린다. 내 속에 이미 결론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미 있는 결론이 경험과 감성을 통해 가지고 일깨워지는 과정을 유도하는 게 교육이어야 하는데 경험과 감성을 통해서 일깨워지는 과정을 생략한 채 사회적 결론을 퍽 던져버리는 이게 바로 정답을 주는 건데 정답을 팍 주버리면 오히려 내 안에 원래 있던 결론이 일깨워지는 과정은 안 일어나고 즉 주체적 내면적 자기 소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답만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과정들이 매번 평가와 시험에 의해 가지고 정답과 오답의 이분법적인 구별을 십몇 년 동안 배운 거잖아요. 십몇 년 동안 배운 거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인생의 많은 실제 삶의 문제들의 정답이 어딨나요? 정답이 있습니까? 내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만 하더라도 정답이 없잖아요. 예. 몇 살 때였냐? 어떤 상황이었냐? 몸의 컨디션이 어떤 때냐?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정답 없는 인생을 살면서 머릿속에는 정답을 많이 배웠단 말이야. 정답을 많이 배워가지고 기계적으로 갖다 대입하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결론이 살아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결론을 전달해주는 교육, 제일 나쁜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전달해주는 교육은 제일 나쁜 교육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 결론은 있지만 무의식입니다, 나한테는. 결론은 있지만 무의식이고,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은 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들. 그래서 장꿈 깨매다가 비유를 해요. 이것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더라도 뒤에 또 설명들이 이어지는 장들이 있으니까, 당장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당장 풀라고 하지 말고 뒷부분들 같이 나가면서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결론, 판단,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장꿈깸에다가 내용을 보면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요건 깸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건 꿈하고 연결시키고, 이건 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헷갈립니다. 예, 헷갈리는 게, 제가 아까 이 결론, 사람들은 사실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래서, 슈타인은 분명히 여기 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서 자각하는 식이 안 되는데, 여기서 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엉킵니다. 무슨 말이냐? 라는 식으로. 거꾸로 우리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잠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슈타이너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를 이제, 또 저처럼 지금 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장으로 보면 막 헷갈려 보이는 이 문장들의 실제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우선 슈타이너는 이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어떤 소통을 하거나 뭔가를 의식할 때 100% 언어를 가지고 하지 않냐? 언어. 그렇죠. 일반적인 의식은 언어를 못 떠나죠. 못 떠나는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에 본성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말이 어떻게 생겨났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최초로 말을 하게 된 거가 인종으로 따지자면
세 번째 뿌리 인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레무리아 인종이거든요. 레무리아 인종 이후에 네 번째 인종이 아틀란티스 인종이라고 신작에서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후기 아틀란티스 다섯 번째 인종이라고 해요. 하는데 레무리아 인종이 멸종하고 아틀란티스 인종으로 넘어가기 전 이 각각의 인종들이 교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레무리아 인종의 절반 정도의 발달 시기에서 양성 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요. 남녀의 분리. 남녀의 분리. 예. 그럼 그 전에 인간들은 남녀 분리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카시아 현대기에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라고 할 때 그 달기의 시작점쯤 되는 때가 레무리아 인종의 발달 중기쯤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양성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진짜로 그 생각했습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 하나 하자면 이 개그는 다들 알면서도 웃어주더라고요. 이브가 그러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아담한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네 밖에 더 있나? 둘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없잖아요. 예. 선택지가 없는 농담을 태초 인간들은 주고받았을 것이다. 야, 제가 이 농담 10번도 더 하는데 할 때마다 웃으시더라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저 진짜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남자가 뭘까? 혹은 여자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뭘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수동적인 정의 방식은 인간 중에 남자의 여집합이잖아요. 여집합 개념이잖아. 그럼 남자는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집합하면 되지. 인간 중에 여자의 여집합.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정의가 안 되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 세상이 대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상대가 없으면 서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과 밝음, 강하고 약하고 빠르고 느리고 이 모든 이원적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상호 혹은 서로의 뿌리를 대고 정의가 되는 거지 한쪽만 있으면 개념이 성립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자가 있어 여자가 있은 분으로 인해서 남자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딱 보면 맨 처음에 아담부터 있었잖아. 그럼 요때 아담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맞죠? 요때 아담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요때 아담은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여자가 생겨야 남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요때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실존이었다면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사방지인가? 사방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웃은 분들은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사방지라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요즘 말로 찾으면 양성애자. 양성애자. 근데 심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가능한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죠.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아니고 사실은 격세 유전에서 수만 년 전 유전이 격세된 겁니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1억분의 1의 확률이, 희소한 확률이라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어땠겠나? 그러면 옛날에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 둘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옛날에 그럼 흔하게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때는 성기가 없습니다. 성기가 없습니다. 나중에 성기로 돌출되는 부분을 몸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 없는 돌출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녀로 구별이 되면서 이거는 앙컷 수컷은 동물의 앙컷 수컷들은 성기 구조가 똑같아요. 수컷의 성기는 일자로 돼 있죠. 앙컷의 성기는 이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수컷으로부터 분화돼서 앙컷이 나왔다는 거예요. 1보다 2가 많잖아. 분화가 일어나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단수가 복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포유동물들,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성기 달린 애들은 다 수컷은 하나, 암컷은 갈라진 둘로 표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이 남성의 분화로부터 나왔다는 증거다. 실질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있기 전에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그럼 이제 이걸 양성구유라고 하는데 이 양성구유가 성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다. 둘 다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성기 두 개라고 하는 건 어차피 나중에 분화의 산물로 나오는 거고 이거 아직 분화되기 전 상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애를 어떻게 낳았냐?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토했나? 그 참 생식기로 넣은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생식기 분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몸에서 그 세포 분열하듯이 일어난 일이지 양성생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째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장군갱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로 넘어갔죠.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린애들을 관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쨌든 말을 하기 전에 감각 경험이 이미 있잖아요. 감각 경험이 있고 이 감각에 대해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하고 싶은 바가 생기잖아.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좋고 싫은 거에 대한 취향이 생기고, 어떤 걸 얻고 싶고, 어떤 거는 멀리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생기는데,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말을 못 배운 어린애는 표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럼 옹알이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막 표현하려고 하겠죠. 어떻습니까? 말을 모르는 어린애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든 어떤 소리로 지금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그래서 내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깝깝하죠. 말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진짜 깝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오히려 편했는지 깝깝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원시인류, 말이 없었을 때 원시인류나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말을 모르는 어린애의 심정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컵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바로 알 수 있게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컵인데 어렸을 때 얼마나 헷갈립니까? 어떤 컵은 이런 컵인데 어떤 컵은 나무 컵이고 어떤 컵은 플라스틱 컵이고 다 다른데 개체는 전부 다른데 말은 컵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모든 언어가 그 실제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은유와 추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바로 이 은유 과정, 추상 과정을 애가 이해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거를 왜 위라고 부르냐 이거야. 예, 그 공간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래라고 부르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는 위의 속성을 가지고 아래는 아래의 속성을 가지는데 왼쪽은 왼쪽의 속성, 오른쪽은 오른쪽의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는 지금 다 까먹었지만 엄청난 학습과 인식이 돌아가야 비로소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앞, 뒤, 위, 아래, 전, 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식들 정말 어렸을 때는 운동감각, 균형감각이 없을 때 앞뒤 구별 못 하잖아요. 뒤에서 뭐가 느껴져도 앞으로 주눅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방위감각,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체험을 뭔가 소리나 그 감성화된 발화로 이렇게 연결해내는 거.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관된 연결성이 있게끔 연결해내는 과정. 여기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 경험 끝에 우리는 말을 얻습니다. 말을 배울 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정보와 경험을 압축해서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말을 배웠습니다. 일단 말을 배우고 나서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 내가 이거는 이제 의식적으로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왜 기억이 잘 안 되는가 하면 우리의 기억 능력은 실제로 언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전에 경험들을 휘발돼 버려요.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어떤 축적된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어쩌다 회상은 돼요. 어쩌다 회상은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나건 안 나건 인간이 언어를 배웠을 때, 특히 말을 배웠을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익숙해지기까지 엄청난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드디어 말이 익숙해진다는 거야. 근데 말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말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어로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 순간 그 말 속에 이미 수많은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엮여 들어오는 거죠. 엮여 들어오는 특정한 말을 사용할 때 그 말 속에 이미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엔 내가 어떤 기분, 어떤 경험을 이 말로 표현했다 하는 것이 그 말의 성립 자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문장을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장을 얘기하는 순간 단어 한 개 한 개, 낱말 한 개 한 개 속에 나의 어떤 오호 감정, 선악 판단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싫어요.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싫어요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공산당 그러면 벌써 나쁜 놈인 거야. 애초에 공산당은 나쁜 놈으로 정의돼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싫다라고 하는 것도 싫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말, 그 싫다 좋다라고 하는 말을 배울 때 이미 수많은 경험의 덩어리로서 싫음이라고 하는 낱말을 배웠기 때문에 싫다라는 말을 봐라 하는 순간 그 속에 이미 어떤 태도, 판단 이게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험이 녹여져 있는 이 언어를 무더기로 사용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결론 내놓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겁니다. 이미 결론 내놓고 말하는 식의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 근데 교육적으로는 인간은 자기 속에 자기가 운명에서 가지고 온 결론을 일깨우는 거, 이게 자기 까르마를 이해하고 자기 삶의 과제를 찾아나가는 천명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주단은 보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의 어떤 사지가슴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거, 그걸 돕는 게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결론을 상기하지 못하게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외부에서 결론을 갖다 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결론을 갖다 줘 버리고 그거에 익숙해지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 주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 주지 마라. 그럼 답을 안 주더라도 애들은 7세 때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왜 모방할까요? 이제 왜 모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모방하느냐? 이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거울신경세포를 타고났는데 그게 그런 작용을 하게끔 강조한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의학으로 치자면 정상의학, 대정의학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이미 결과값이 나와 있는 거에 현상만 살펴가지고 얘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거는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인간이 모방하는 이유를 인지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력이 깨어나려면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영적인 어떤 많은 정보량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체적이고 내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힘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우선은 태어나고 나서 한 7살 때까지는 감각발달해야 되잖아요.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거 나중에 이제 인간의 발달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신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황제내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인지의료에서도 이 얘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일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꽤 중요한 문제거든요. 태아의 권리가 있다. 지금 오늘날 현대법에서 태아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태아의 인권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산시켜버리는 게 범죄라는 얘기를 못하게 되죠.
낙태를 죄라는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인간이라고 봐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만약에 단백질 덩어리를 없애는 것도 그것도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하면 이제 남성들은 아주 심각한 곤란에 빠집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십억의 생명을 죽여버린 거야. 뭐 이거 다 성인들이니까 남자들이 크면서 자위행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방사하면 한 2, 30억 마리의 정자가 나가잖아요. 정자 낭비. 만약에 얘들도 생명이다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엄청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얘도 생명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자도 생명이냐, 난자도 생명이냐. 그럼 정자, 난자가 수정이 됐으면 그게 생명이냐. 좋다. 생명이라고 치더라도 얘한테 무슨 인권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뭘까요? 뭐부터 생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럼 거꾸로 무엇이 생명인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죽음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무엇이 죽음인가를 법적으로 죽음에 대한 판정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죠. 하나는 심장이 정지하면 죽음. 또 하나는 사고가 정지하면 죽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면 삶, 사고가 깃들면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영이 깃듭니다, 그게. 심장이 작동하면서 영이 깃드는 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통 7주에서 8주 사이입니다. 7주에서 8주. 그래서 7주에서 8주 정도 되면 2개월 정도잖아요. 2개월 정도. 엄마가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자각하는 것도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자각이 됩니다. 애가 안에서 자율행동을 하기 시작하거든. 예. 뭔가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이 깃들 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이 아무 때나 처음부터 깃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가 일정한 구성이 돼 있을 때 영이 깃든다는 거야. 신체가 일정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영이 깃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현생에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짧은 순간에 태내에서 짧은 순간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 전체에 살아있는 이 삶에서도 반복 재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는 물질적인 기틀로서의 몸이 어느 정도까지 크고 얘가 준비가 됐을 때 여기에 영이 깃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 따지자면 첫 7년 동안은 몸이 크는 때잖아요, 주로. 영이 못 깃드는 거예요. 영이 깃들지 못하는 거야, 첫 7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첫 7년 동안 애들은 뭐 동물이지. 예, 잠재적 어떤 그 자기의 모든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지. 실제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제가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판단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판정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생리적이고 그 기초적인 수준의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듣거나 춥거나 어떤 여러 가지 쾌불쾌에 대한 반응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 이상의 사고를 한다든가 어떤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고도의 작용들이 7살 때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영을 중개하는 건 뇌거든. 뇌의 발달이 영을 중개합니다. 근데 뇌 발달이 아직 성숙 안 했잖아. 뇌는 하나의 태어날 때부터 거의 완성된 체계로 나타나지만 이 뇌에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져서 주름이 각인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성장 발달하는 건 뇌 이전에 신경감각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뇌 발달이 본격화가 되는데 신경감각의 안정 자체가 7살 때까지 이빨가려 하면서 비로소 1차 안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뇌가 사고작용하고 연결되는 식의 거는 그 뒤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7살 때까지는 한마디로 자기가 내부에서 주체자율적인 뭐를 사고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본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거를 모방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어떤 자율적 기능이 아직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존재자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알아서 모방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7년 동안에 몸이 성장하고 간격이 일차 안정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모방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모방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모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모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 이해력과 이런 게 늘어나면서 권위를 쫓아가는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 그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초급 교육 과정이죠. 초급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이 결론을 깨미라고 얘기를 한 거는, 머리 가슴 사지가 있을 때 가장 영적인 부위를 어디라고 합니까? 사지라고 하잖아요. 가장 활동적이고, 그죠? 외부 세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거, 그거 사지라고 하죠. 그 부분을, 사지 움직이는 부분을 깨어있다 그래요, 이거. 반면에 사지, 가슴, 제가 아까 머리 속에는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나왔지만 아직 안 깨어났다 그래요. 영이 머리 속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군깨물 사지, 가슴, 머리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 우리는 어쨌든 활동을 계속하고 있잖아. 활동을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직관지가 있잖아.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탁 보면 알아. 좋다 싫다가 바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걸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관을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경험에서 그 직관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야.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사지 활동에 비유할 수 있어서 깨어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지식, 경험, 어떤 관계, 이런 거 정도에 따라서 좀 제각각이잖아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잖아. 직관은 논리적이든 안 논리적이든 분명하거든요. 내가 꿈에서 어떤 형상이 떠올랐을 때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한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는 거야. 예. 모호하지 않은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과정은 실제적으로 이성 논리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성 논리적인 과정은 모호한 상황들이 많죠. 규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고 하니까 그걸 꿈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꿈에다 비유를 하고 그게 가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요렇게 오히려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 구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 못하는 거. 이 개념이라고 하는 놈이 인간을 잠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신체에 반영이 된다, 이 말을 해요. 구강을 읽다 보면. 이걸 많은 이 책을 공부하는 교사들이 이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요거 의미까지만 얘기하고 오전 강의 일단. 뭐겠습니까? 개념 속에서 인간은 잠이 들고 이게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뭐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같은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을 배우는 순간, 말로서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순간, 아무리 그것이 초보적인 말일지라도 수많은 경험을 압축해가지고 말이 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압축해서 된 말을 또 블라블라 많이 확장해가지고 쓰면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직관과 개념의 관계를 또 겪는 거죠. 말이 없는 상태에서,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그 감각지각의 확장과 이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이미 겪었고, 그렇게 해서 언어를 얻었는데, 언어를 얻은 차원에서 또 한 번 또, 예, 그, 지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언어를 통해서, 언어적으로 지각의 확장, 개념의 구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또 겪는 거예요. 예. 이게 수준마다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는 거죠. 수준마다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제 의식되는 수준에서, 의식 안 되는 수준 말고 의식되는 수준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그 느낌이나 정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의심 못해요. 거의 의심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인간이란 무엇이다를 가지고 있죠. 생명이란 무엇이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혹은 여성성에 대한, 여성성에 대한, 남성성에 대한,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개념적 암들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적 암들은 거의 신념화되어 있죠. 절대로 의심 안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적인 상태로 치면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그 중에 개념 뭐겠냐? 개념 뭐겠냐는 거예요. 제일 생생하고 라이브한 거, 제일 즉각적이고 논리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탁 주어지는 거, 그건 결론이잖아요. 기체, 액체, 고체로 따지면 얘가 제일 라이브한 거예요. 얘 기체야. 얘는 유동적인 거야. 얘는 액체야. 근데 얘는 고체예요. 딱딱한 놈이에요. 굳어져 있는 애예요. 저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확고한 논리를 펼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저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이제 평생 고생하는 거죠. 평생 사랑이란 저 이성에 대한 독점 소유의 실현이라고 관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예, 마누라한테도 늘 시달리게 돼 있고. 아닌가?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겠네.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것도 뭐 주관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슈타이너가 말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은 도덕적이고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은 에고를 제껴야 오는 사랑인데, 그런데 에고가 사라져야 사랑이 온다 이 말, 제가 이건 멋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맨스야. 죽을 때까지 남녀 상열진사의 로맨스의 이미지에서 많은 사람들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 속에 이미 얼마나 많은 선입관이 들어가 있고, 그 선입관들 중에 어떤 부분은 너무나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떤 논리를 구성을 해도 이 논리 자체가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즉 경직된 개념. 물론 개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개념도 있겠죠. 다른 것들하고 상호 섞이고 교류할 수 있는 유연한 개념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개념들 자체가 고체의 질을 가지고 딱 경직돼 버립니다. 딱 경직되면 이게 신체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경직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결정성, 형태성 이런 거 강한 거를 딱 굳히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물질에, 마음이 몸에 실제 힘을 작용한다, 가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신념화된 경직된 개념이 많을수록 이게 신체에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인상을 딱 보면 얼굴만 딱 봐도 완고하네. 완고하네. 인상이 박근혜네, 박근혜. 제가 특정인을 지명해서 미안하지만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도저히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뭐 대화를 해서 뭘 유연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때가 있죠. 얼굴 보는 순간 결론 나죠.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도. 예. 뭐 대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얼굴 보는 순간 한마디 딱 섞는 순간 아 대화 안 되네 하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념화된 경직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인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의식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게 나중에 다 얼굴에 인상에 표가 난다. 인상에 표가 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슈타인은 당대의 어떤 현대 유럽인들이 이 인상이 너무 약해진 거를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이 인상이 약하고 개성들이 없고 이렇다는 것은, 인상이 약하다는 건 뭡니까?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없으면 이쪽이 있으니까 좋겠네가 아니고, 예, 이것만 약한 게 아니고 다 약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 정신세계 전체가 허약해지면서 획일화돼 버리는 현상. 허약하면서 획일화돼 버리는 현상. 이것 때문에 개성들이 죽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어도 각자의 개성이 꽃피어나지를 않고 각자가 다 이게 하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획일화되어 있는 거를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더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슈타이너는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결론을 내리는 거, 교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결론 내리는 거하고 경직된 개념 심어주는 거, 요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따라서 아주 실천적으로는 우리는 설명이나 답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설명이나 답을 가르치지 말아야 돼. 이게 180도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교육인데 설명도 안 해주고 답을 안 가르쳐줘. 근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쭉 문제가 끌고 들어가지게 됩니다. 약간 오버했는데요. 10분 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